안녕하십니까. 고정근의 쏙쏙경제 고정근입니다. 5월 17일 아침 경제기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 아침 경제기사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해설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백신이나 반도체 쿼드 북한 한미정상회담에 의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과 한국이 반도체와 쿼드를 미국에 주는 대신에 백신과 북한 문제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의제가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도체 동맹에 한국이 참여하고, 또 쿼드에 비군사적인 쿼드 밑에 이제 워킹 그룹 몇 개 있는데 중국이나 북한을 고려해서 비군사적인 쿼드의 워킹 그룹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백신 공급을 받고, 지금 현재 한국의 백신 고갈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북한 문제에 관해서 미국의 강경한,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한 그런 대북 제재에서 다소 한국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2+2의 회담식으로 윤곽을 잡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제 미국에 주는 반대급부로 4대 그룹의 현지 투자 계획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삼성그룹에 약 20조 원의 규모의 투자가 속도를 내고, SK의 배터리 공장의 또 미국에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GM과의 그 전기차 배터리 제2공장을 설립할 것하고, 현대차가 미국에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약 8조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삼성, SK, LG, 현대차의 4대 그룹이 미국의 투자가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발표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쿼드에 비록 비군사적이긴 하지만 쿼드 워킹그룹에 가입해준 대신에 백신 공급을 허격을 받는데, 아마도 그것이 모더나의 삼성바이오의 위탁 생산을 계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서 중요한 것이 한미동맹이 균열되면 안 되는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코드에 부분적으로나마 한국이 가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래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동맹이 중요한 것이니까 어쩌면 한국 방어를 위해서 가치동맹,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이 더욱더 중요하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줄기차게 지금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의 그 연대를 통해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보통 냉전 2.0 시대로 합니다. 냉전 1.0 시대에는 소련의 부상에 대해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나토를 통해서 소련을 견제하는 일종의 봉쇄 전략을 추구해왔는데, 이번에 냉전 2.0 시대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동아시아 전략으로서 나온 것이 쿼드죠. 쿼드로 해서 일본과 호주와 인도, 미국을 연결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이제 그것이 쿼드 전략인데, 한국도 가입을 하기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면 한국이 해왔는데, 한국이 중국에는 북한을 의식해서 지금 가입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비록 비군사적이긴 분야이긴 하지만은 한국의 쿼드에 가입하는 그런 선에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불행중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흔들리던 한미관계가 이런 방향으로 좀 한미관계가 다시 재정립돼 나가는, 한미동맹이 좀 재정립돼 나가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어서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동맹 어떤 면에서는 군사면에서도 완벽하게 코드에 가입해서 중국과 북한의 그 부상에 대응해야 되고, 특히 북한에 우리는 핵 갖고 있지 않는 핵이나 미사일, 탄도탄 미사일, 심지어 SLB 비행 같은 것에도 우리가 대응하려면 한미 동맹이 중요한데, 그런 쪽을 좀 더 강화, 이번에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은 일단은 2+2 방식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전문가들, 예컨대 힐트 재단의 풀러 창립자라든지 혹은 그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존 햄리 소장 같은 그런 분들은 한국이 기업의 경제동맹이 중요해졌다. 기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쿼드의 합류 역시 한국에 달렸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과거의 교훈에서, 역사적인 교훈에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소련이 부상할 때, 심지어는 소련이 부상하면서 거의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70년대에는 예컨대 미국에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혹은 이란이 그 혁명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미국이 코너에 몰리는 과정에서 소련과 그 동맹국들이 부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마침내 레이건이 등장으로 강력한 그 봉쇄 전략을 통해서 소련이 붕괴되고 동그라파도 붕괴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2의 그 냉전 2.0 시대에 중국을 미국이 봉쇄하려고 하는 전략이 우리가 가입하지 않고 미적거릴 경우에 잘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 미국이 소련을 봉쇄하던 했고 그 성공한 또 소련 쪽에 같이 있었던 소련의 동맹국들이 붕괴된 그런 역사적 교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다음 달 11일과 13일에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한국이 초청을 받아서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시 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지금 조율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이 G7 회담을 하는 김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한미일 관계가 지금 상당히 이번 그 정상회담, 저번에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한미일 정상회담이 거의 한 달 내에 다시 열리고 있는 이런 그 계획으로 잡히고 조율되고 있는 등 지금 현재 한미 관계가 특히 그 한반도의 그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들이 지금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백신을 60세 이상 백신 접종률이 41.9%, 70에서 74세까지 백신 접종률이 58%에 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7일에 107만 회분이 공급되어서 22일부터는 화이자 1차 접종을 재개한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107만 회분이 17일 내일 안동에서 출고가 오늘 출고가 되면 2분기에 723만 회분 중에서 166만 5천 회분이 도입이 완료가 되고 556만 5천 회분도 순차적으로 도입되어서 코로나 접종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줄인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일부터는 75세 이상에 대해서 화이자 1차 접종을 재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재산세 문제와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여당의 이번에 그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그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재산세의 완화 문제는 다음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고요. 아마도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고요. 반면에
종부세나 양도세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6월 1일부터 양도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양도세 2가구 이상의 다가구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물이 쏟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6월 1일부터는 이제 그 기초세율 45%에다가 20%의 가산세율이 붙기 때문에, 그 가산세율을 붙기 전에 매물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매물이 지금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압구정 같은 데는 42% 감소하고 있다. 영등포에도 23%, 용산구 이천동 19%, 강남구 수수동 19%, 이런 식으로 지금 대체적으로 매물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또 전문가들 얘기로는 지금 그 높은 양도세를 내느니 안 내기 위해서 매물을 미리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시중에 매물이 오히려 더 감소하고 있다. 매물 감소하면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죠. 공급이 없으니. 그래서 집값이 지금 예컨대 신천동 같은 경우에 9.7억 원 하던 거 20억. 노원구에서는 3억 원이 8억 원으로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내 집 마련이 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한편 지금 정부가 지난번 그 대책에서, 이사 대책에서 내놓은 거 3기 신도시에서 뭐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는데, 현재 2기 신도시도 13년이 지났는데, 본래 2기 신도시가 2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6만 가구밖에 공급이 안 되고 있다. 30%밖에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지금 14만 가구는 여전히 분양 대기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2기 신도시도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3기 신도시에 24만 가구를 더 공급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어떤 경우는 2기 신도시보다 더 서울에서 가까운 데 3기 신도시가 들었으면서 2기 신도시의 입주민들이 불만이 좀 크게 고조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내국인들은 대출 족쇄, 대출을 못하고 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데 비해서 그런 역차별이 없는, 그런 족쇄가 없는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2021년에 건물, 주로 아파트겠죠. 건물의 거래량이, 외국인 거래량이 2017년에 3,700건에서 2021년에는 지금 현재 5,28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6%가 늘어난 거고 2006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또 한편 이번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소득은 없는데 그동안에 이제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 있다가 집값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지역 보험으로 약 올 11월부터 127만 가구가 지역 보험에 가입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크게 올라가는데, 사실 은퇴자들은 집안 치가지고 은퇴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은퇴한 사람들은 뭐 그동안에 지금 60, 70대 은퇴한 사람들은 과거에 경제개발 과정에서 서울에 서울이나 대도시에 올라오면서 거의 빈손으로 올라왔어. 그야말로 월세부터 출발해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직장만 하면서 결국 은퇴를 하니까 집 한 채 남는 게 전부고 지금은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건보료까지 종부세, 부동산세에다가 또 건보료까지 올라가서 과연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미국의 인플레이션발 나선행 복합위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가 미국에서 금리가 4월 물가가 4.2%까지 올라가면서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 결국은 신흥시장에 많이 흘러 들어왔던 달러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외화 유동성 갱세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경기가 더 침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산 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경제는 회복되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에 유의를 해줄 것 같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암호화폐가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 정규 테슬라 잘 비트코인 결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발언이 나온 이후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약 비트코인의 시총 비중이 한때 40%가 붕괴되게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40.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비중이 시총 비중 19%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라든지 혹은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것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그 카르다노 에이다의 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다의 시총이 네 번째로 크게 증가했는데, 에이다는 결국은 이더리움의 그 속도 문제를 좀 더 개선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디파이라든지 혹은 그런 NFT 같은 이런 그 새로운 암호화폐 상품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그 상품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스마트 계약이 필요한데, 그 스마트 계약에 사용되는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클래식 혹은 에이다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비단 그 하락은 일론 머스크의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비트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한 배경에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하는 생각. 왜냐하면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조기 인상할 경우에 지금 주식이나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기가 힘들 것이다 하면서, 지금 현재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미국의 금리 조기 인상 얘기 나오면서 횡보를 보이고 있거든. 미국의 주가도 그렇고 코인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나 코인 가격이 일찍 올라갔는데, 그 작년 3월이 뭐냐면 바로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재개하고 금리를 제로 금리로 낮췄던 때입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이 이제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집단 감염이 어느 정도 가까워오면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플레이션율이 4.2%까지 올라가면서 미국 금리 인상에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위기들이 시장에서 연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형성되면서 지금 주가나 암호화폐 가격이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테슬라 차를 비트코인을 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단순히 그냥 일론 머스크를 그냥 무슨 뭐 여러 가지로 뭐 비난하지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코인을 결제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이나 혹은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에이다나 이런 그 코인들은 디파이 열풍을 타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에서도 업비트 마켓 인덱스는 업비트 알트코인 인덱스가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5,900만 원, 5,939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소 하락해서 미국의 비트코인도 하락하기 때문에 한국도 하락해서 5,939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5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좀 하락해서 454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이다 지금 이더리움을 좀 더 발전시킨 에이다 가격이 다소 올라가면서 지금 6%가 5.89%까지 올라가면서 2,87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지금 현재, 그래서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때 시총 비중이 40%가 깨있다는 큰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다시 40% 소폭 올라가는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이라든지 혹은 카르다노, 에이다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큰 대장주는 비트코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더리움입니다. 이제 여당의 지금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식처럼 암호화폐도 작전을 거래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거래소를 등록제로 바꾼다. 그리고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가상자산 협회 설치를 하고 거기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런
그렇게 해서 이제 카운터파트를 만들어서 자율 규제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각 금융회사가 다 자율 규제가 있죠. 지금 현재 자율 규제가 지금 예컨대 정부에서 같으면 금융투자협회라든지 뭐 이런 데서 자율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큰 금융 산업은 대개 협회에 자율 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율 규제가 안 되는 부분에 관해서 금융당국이 규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 가상자산 산업에도 협회를 설치하고 협회의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가상자산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김병근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세 조절 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 협회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용우 의원과 여당에서 또 김병욱 안 그다음에 야당에서 강민구 의원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말에 주식 거래는 없었습니다만은 지난 나흘 동안에 6조 5천억을 판 외국인이 그래도 사들인 종목이 있다. 사들인 종목은 주로 통신주라든지 지금 그 통신주를 사들였고 경기 방어주의 대표적인 주식인 통신주를 사들였고 실적이 뒷받침된 데다 지배 구조 개편 기대 영향으로 불이가 된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하락장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이나 이런데 투자가 증가했다.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지난 4일 동안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에 지금 이게 단위가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이게 1,000원 단위니까 이게 1,100만 정말 6억 6천 원 정도의 SK텔레콤 주식을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의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의 이게 지금 1,100만 1600이 약 단위가 소수점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게 1,000 하고요. 이게 100만 10억 660억 SK텔레콤 660을 매수했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서에 578억을 매수했고 KT에 422억을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주로 계속 나흘 동안에 6조 5천을 파는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이 사들인 주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한 달 새 122% 폭등한 주가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평가주들이 그 다음에 또 실적이 있는 그런 주가들이 급등을 한 걸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 122% 오른 주가가 포스코 강판이 지금 포스코 강판이 영업이익 증가하면서 주가가 122% 올랐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로 앞으로 그 여러 가지 그 예술품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혹은 심지어는 빌딩 같은 것을 이제 쪼개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성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이것이 이제 많아질 겁니다. 근데 그림이나 빌딩을 쪼개서 파는 심지어 소수점 거래 작품도 소수점을 거래하는 예컨대 1,000원씩 14만 개로 나누어서 판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성행하고 있어서 소수점 매매는 특히 2030이 큰 손인데요. 지금 테스라와 소트라고 하는 이 소수점 매매를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의 주요 고객이 2030 고객 비중이 60에서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반 거래가 활성화되면은 더욱 투명한 거래가 되면서 이런 소위 이런 큰 자산을 쪼개서 거래하는 그런 것이 더 발전될 그런 전망입니다. 금융 쪽에서 오늘부터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강화하는데 지금 비주택담보인정 비율 LTV를 70%까지 적용을 합니다. 비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한다는 얘기인데 기존 분양 잔금 대출은 제외한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비주택담보대출 LTV를 70%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기도를 은행권에 금융당국이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29일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오는 7월부터는 단계적으로 그 DSR 개인별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지금 강화한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LTV의 70%에다가 여당에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추가 20%를 더 얹어주는 것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LTV를 40% 책정하되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관해서 비규제 지역에 70% LTV를 적용하는데 여기에다가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를 더 보태서 집값의 90%까지 자금 조달을 해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의 그 주택 마련, 현재 주택 마련 사다리가 붕괴됐다고 아우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자영업자들이 그 통계연구원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현재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이 지금 상태로 동결되어도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최저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벌써 자영업자들이 많이 문을 닫고 심지어 종문을 해고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미 이제 코로나가 오면 더 심해졌는데 최저임금이 지금 상태로 동결되더라도 30% 정도는 이미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 분석이 나왔습니다. 노동부분 지금 굉장히 혼란이 뻔한데 정부에서 아무런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 새롭게 나오지 않고 있어서 보다 못해서 한국 경총이라든지 대한상이라든지 중소기업 중앙회 중견기업 연합회 등에서 지금 연합회 등에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업자와 해고자들이 유급 노조에 대해서 사업장을 증가하고 파업한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아주 유례가 없는 아주 강한 그런 상황 친노조 법안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시행되면은 정말 한국에서 사업을 할 환경이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어려워졌어요. 2019년 같은 경우에 약 4천여 개의 한국 기업도 해외로 나왔는데 앞으로 해외 탈출이 더 러쉬를 이룰 그런 전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제단체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지금은 예컨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장 출입 전에 통보를 요청하고 개인 또 목적이 부적절하면은 사업장 출입을 거부할 수도 있다든지 혹은 출입신고 내용을 노조가 준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고자 실업자 노조활동 가이드라인 지금 해고자 실업자 노조활동 문제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이런 가이드라인을 경기단체가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요즘 이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택배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택배에 이게 말이에요. 부부 합산 한 사람당 평균 임금이 6천만 원 정도 되어서 연봉이 부부 합산 연봉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된다 하면서 최근에 CJ에 대한 동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 부부 택배 기사가 2,692명 즉 1,346상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부 택배 기사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부부 택배 기사 연평균 수입이 1억 2천만 원 정도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가 너무 반복 수급을 하는 경우는 좀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기금이 지금 계속 악화되고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재정 건전화를 논의 중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5년간 5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람이 1만 3천 명에 달할 정도로 계속 반복 수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반복 수급의 금액이 2016년에 266억 원에서 2020년에는 509억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유튜브 포탈 온라인 법률 서비스가 허용되는데 문제는 로톡이나 로얄국 같은 스타트업 서비스는 안 된다고 해서 예컨대 네이버 같은 데에서는 네이버의 엑스퍼트 전화 상담은 되는데 지금 로톡 같은 새로운 스타트업은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서 이 부분이 일종의 로톡에서 결국 헌소를 제기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2의 타다 논란과 같은
그런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표심을 주기 위해서 눈치만 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로또 같은 데에서는 스타트업들이 로또, 머니백, 엘박스, 헬프미 등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법률 리글 테크 스타트업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대한 변호사협회에서는 리글 테크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리글 테크들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경우에 지금 손실보상안을 정부가 한다고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영업자들이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 현재 전국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전국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직접 만든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을 제안할 예정인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해달라 하는 그런 보상안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게다가 지금 현재 90억을 들인 충주댐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 90억 들인 충주댐 태양광 발전이 전기를 팔아서 1년에 겨우 2억 7천억 원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 2억 7천만 원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나가면은 18년 정도 돼야만이 투자금을 기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이제 수자원공사의 신재생 에너지가 태양광은 15년, 풍력은 16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설치비라든지 보상비 같은 것도 나가기 때문에 16년에 18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 손실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특히 더 문제가 이 태양광 설치업자들에게 20년 동안 일정 가격을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오죽순 태양광 설치가 남발되는데 실제로 수익은 계속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한국전력에 비싼 단가로 사들이면서 한국전력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데 불구하고 얼마 전에 발표된 정부의 정책을 보면 정부의 모든 댐에 수상 태양광 설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뭐 산도 그냥 엊그제 보도된 언론 보도를 보면 산도 완전히 민농산을 만들어서 태양광 설치하는. 왜냐하면 그 태양광에 20년 동안 적정 보조금을 주고 또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은 나지 않는데 계속 설치하는 이런 잘못된 모순된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김영환 전민주당 의원이 탈원 정책은 미친 정책이다.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여당 의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유학생이 돌아오고 있다. 3월 달에 18,900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자국민 이동 제한도 완화되고 한국 국내 대학의 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이제는 간첩 잡는 훈련까지도 북침하려는 전쟁 광기로 가면서 비난을 마구 해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번에 2021년 화랑훈련은 이제 간첩을 잡기 위한 훈련인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미는 2018년 남북 미북 정상회담 이후 2019년부터는 매년 시행하던 키졸브라든지 혹은 독수리 훈련 같은 이런 훈련, 한미 연합훈련을 완전히 폐지하고 전부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간첩 잡는 훈련까지도 전쟁 광기다. 뭐 이렇게 비난하면서 북한에서는 계속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발사하고 있는 그런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준표의 정치 쪽에 잠깐 들여다보면 홍준표는 복당을 거부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의 정권 교체 방해하지 말라 하는 그 복당 거부 발언에 대해서 뻐꾸기 정치하지 마라 하는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뻐꾸기 정치랑의 뻐꾸기는 다 성장하고 나면 원주인을 버리고 새로운 동기로 가는 가죠. 거기에 빗대어서 이제 당을 배신하고 3년간 당 밖에서 당 해체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과연 26년 동안 당을 지킨 홍준표 대표를 과연 거부할 명분이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실정이 너무 크게 달하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야당의 분열, 야당의 통합이 안 되면서 지금 굉장히 우려를 크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재 MBC 사장이
보수 진영의 강화문 집회 참사를 마시간 사람들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배인진 의원이 MBC가 막간 지가 올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오스강선 사진 하나 언론에 보도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들인데요. 스승의 날에 축하 케이크를 받고 즐거워하는 그런 그림이 실렸습니다. 정말 조국 법무장관 어떤 언론에서는 정말 다행이었다 그런까지 나왔습니다. 조국이 아니었으면 과연 겉으로 진보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외친 것이 정말 진실인 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조국으로 인해서 정의와 공정과의 그런 것이 전부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서 정말 다행이었다. 그런 언론 칼럼까지 나왔습니다만 추미애 장관도 계속 검난이라고 할 정도로 오직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전념하면서 본인의 아들의 백년 문제 연구에 관해서는 뭐 내로남불 스타일로 봤는데 지금 전혀 자성의 기미보다는 오히려 이런 스승의 날에 케이크를 받고 즐거워하는 이런 사진이 나와서 제가 정말 좌파들의 이런 모습들 그야말로 본인들의 그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는 남의 눈에 티끌만 보이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제가 언론에 보도된 걸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가장 당면한 과제가 이제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이번 주 금요일에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에 2+2 조율을 하고 있는데 저는 물론 이제 백신을 받고 그다음에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코드에도 부분 가입해주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반도체 특히 이제 반도체 동맹에 가입하고 반면에 우리는 이제 백신을 받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입장을 반영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이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이냐는 걸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냉전 1.0 시절에 미국이 소련에 대한 봉쇄 전략 때 소련 편에 섰던 동굴아빠들이나 국가들은 다 같이 소련이 붕괴와 같이 몰락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붕괴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미국과 소련의 그 패권 쟁패 과정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는 우리의 대한민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가치가는 그런 나라와 같이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시장 경제를 지향한 국가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와 손을 잡고 가치 동맹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현존하는 위협인 북한과 중국의 문제를 우리가 또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 중에서 아마 지금 코드에 가입은 하되 약간 군사적인 부분은 좀 가입하지 않고 비군사적인 부분에만 가입하고 하는 대신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우리가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반영해 달라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